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가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7회 사람 도서관은 줌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줌의 시대가 앞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줄어져야 될 텐데 저희들이 이번 주는 줌으로 하고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날 사람 도서관의 주인공은 순남숙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순 원장님은 상가연의 공양주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순남숙 성도 되게 특이하시죠? 순남숙 선생님,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까요?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최준영 선생님도 계셨네, 그죠? 우리 최 선생님도 인사 좀 해주세요. 목례하시면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순남숙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가연의 초대 공양주입니다. 그래서 본명은 진이라고 스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4월, 5월 한 2달 동안은 공양주를 좀 충실히 했는데 지금 제가 서울에 와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내려갈 시간이 못 돼갖고 지금은 못 가고 있어서 네. 상가연 식구들한테 몹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가연하고 인연은 우리 최진영 이사장님하고 인연이 돼서 갔었고요. 지금은 사단법인 예지원이라는 단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상가연을 갔었는데 지금은 본업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예지원에 85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거의 제 활동은 예지원하고 같이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잠깐 소개로는 서울 양서협동조합의 그 회원이시고 또 양서협동조합 운동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고야기는 네. 최준영 선생님하고 좀 나누실까요? 네. 제가 이제 부산에서 74년도 4월 달에 우리가 부산 양서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78년도에 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복학을 해서 서울에 가게 됐는데 그 전에 기독교 활동을 하고 있던 오균현 그 선배님하고 굉장히 좀 친했습니다. 그래서 양서협동조합을 서울에도 만들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서울 양서협동조합을 만들게 됐고 거기서 우리 순남숙 원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 전에 만났어요. 그 전에 만났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제일교회에서 뵀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때는 77년이었고 예. 서울 양서협동조합 창립총회 했던 건 78년이었고요. 예, 78년도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서라는 게 좋은 책 이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곳곳에 보면은 그 대를 이어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작은 도서관 이런 도서관 운동을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전신이 양서협동조합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 양서협동조합의 문을 닫았는데 서울 양서협동조합 내부에서 어린이 도서 연구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있었고 그게 이름을 바꾸어서 어린이 도서 연구회로 지금 전국적으로 회원이 한 5,000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어린이 도서 연구회. 예, 연구회가 우리 서울 양서협동조합 내부에 어린이 도서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계속 이어져서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한 5천 명 되고 굉장히 그 순기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추천 도서를 이렇게 정하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청소년까지 추천 도서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맞습니다. 뭐 이제 출판사가 이제 로비 같은 걸 해서 자기네 책을 끼워 넣기도 하는데 전 그런 게 절대 안 통한대요. 그래서 그게 참 그 순기능을 하고 있어서 참 내가 보람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 아이들 키울 때에도 그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그 추천한 책을 가지고 아이들 책 선정하는데 책을 보고 이렇게 익혔던 것 같아요. 기준이. 예, 예. 네. 제가 이 양서협동조합 그 창립총회 할 때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한번 옛날 생각해서 78년이면은 50년, 40 몇 년 전이네요. 한번 보시면은 자료가 있는데 됐어요. 있어요. 예. 와. 이게 이제 그때는 조합원이 되려고 그러면 이런 교육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뭐 협동조합의 역사라든가 원리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됐었죠. 이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당시에 리플렛 서울 양서협동조합을 알고자 하는 분에게 하는 리플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귀한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정관이 있었고요. 예. 선생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보관을 잘 하셨습니까? 이거 보관을 한 게 아니고 보관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자료 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양서협동조합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창립총회 할 때 갖고 있었던 자료들이었어요. 귀한 자료입니다. 정말 역사네요. 네, 이런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어쨌든, 이제 양서협동조합에 그 서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점에서 점원으로 이제 4학년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좋은 책을 읽읍시다 그랬더니 그 근처에 저희 그때 서점이 광화문에 있었는데 광화문에 있는 어떤 그 서점 주인이 캠페인을 하는데 그걸 고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좋은 책을 읽자 하고 하는데도 그걸 고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서는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조금 뭐 이런 시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페인인데도 저희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거기 그 구세군회관 옆에 있는 파출소에서 하루 저녁 밤을 새우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신고를 했는데도 그 신고가 안 받아졌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신고한 사람들 다시 수배하고 그래서 신고한 거 종로경찰서에서 확인이 돼가지고 12시쯤 돼서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통금이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통금이 됐는데 12시 집에를 어떻게 가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여관을 얻어주고 자라고 그래서 못 자겠다 그랬더니 경찰차를 내줘가지고 집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찰차를 타고 집에 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고 또 마지막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다음날 조선일보에 4단 기사가 난 거예요. 경찰들이 여대생을 잡아서 뭐 이렇게 불법 감금을 했다 해가지고 4단 기사가 나가지고 그게 또 학교에 알려져서 엄청 그때 당시에 뭐 학교에도 오라 가라 나쁜 내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지금 조선일보하고는 조금 달랐었네요. 그때는. 네. 그때는 조선일보 근처에 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기자들이 우리 양협의 회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그때는 그래서 버젓이 저도 기사를 보면서 그때 당시 우리 조합원 했던 사람들이 그 조선일보의 대표 이름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세월에 이게 무상함인가 뭐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감사드립니다. 뭐 조금 더 얘기하실 거 있나요, 우리 최 선생님? 예, 그때 이제 책을 매개로 해서 이런 게 세계적으로 없거든요. 우리가 먹을거리를 가지고 뭐 소비자 협동조합 이런 걸 하지만은 책을 매개로 한 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게 우리 한국의 양서협동조합인데요. 그때 만났던 회원들이 아직도 만나고 있고요. 참 그 좋은 사랑방,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사랑방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저자와의 대화라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서 전시회 같은 거 있었고 이런 일들 다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 맞아요. 당시에 양서협동조합이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맞아요. 네. 어찌 보면은 지금 그 도서관에서나 출판사에서 하고 있는 그 어쨌든 모델을 갖다가 그때 40년 전에 만드신 거네, 그죠?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조건도 안 좋았는데 그 시청 앞 전철역 거기에서 아주 크게 그 도서 전시 이런 것도 뭐 한 일주일씩 했었고 그런 거 보면은 참 그때 무슨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일은 정말 우리가 좀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인연도 그러면은 그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오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중간에 한 연락이 없이 30년. 네. 그렇게도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어디선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한번 만나면, 꾸준히 봤던 사람 같고, 저는 그래요. 뭐 우리 최 선생님 말고도 이렇게 좀 인연이 돼서 만나시고 계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그때 그 시절. 양서협동조합을 계기로 해서 만났던 분들이 꾸준히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 묻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 하여튼 역사를 막론하고 책을 매기려 해서 만나는 모임은 이 모임이 참 순수한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렇기도 하고. 네. 네. 그래도 그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서 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서울에는 그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추천 도서로 해서 제가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방금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반갑네요. 네. 예. 선생님 그러면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께서는 또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시고 계셨던 겁니까? 그 전에 그러면은 어쨌든 부산 양서협동조합이 먼저고 그 이후에 서울 양서협동조합 이렇게 역사 계보가 이어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졸업하시고는 뭐 어떻게 또 삶의 경로가 이어지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졸업하고서는 그 소비자 단체에 몇 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공익문제연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주부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 소비자 운동을 주로 했는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자들이 하는 여성들 중심이 아닌 그런 공익문제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연구원의 원장님이 양서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 인연이 돼서 공익문제연구원에서 한 몇 년 동안 연구원으로 있었고 제가 예지원에 85년 1월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다녔죠. 85년 1월달. 35년이네요. 전두환 85년 1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단체예요. 그냥 이렇게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한 2년 정도 좀 시간이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일을 하기에. 그래서 한 2년 정도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그럼 한 2년 정도 있어보지 하고서는 가서 보니까 지금 예지원이라는 곳이 좀 나름대로 매력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곳이었지만 가서 보니까 아 이런 일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2년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서 지금 제가 원장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일이라는 게 어떤 분은 그래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사주팔자에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주팔자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성격이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직금이니까 하는 얘기겠지만 나름대로 이 일이 매력이 있어서 중간에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석사 박사까지를 이쪽 분야로 해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 분야의 전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공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예절 쪽으로 접근을 했어요. 네. 예절 쪽으로 접근을 해서 보니까 제가 이제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느 학과가 적당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사실 학부에서는 식품 영양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이 예절이라는 것이 의상하고 관련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식을 전공하러 가서 복식에서 상장의 복식을 전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의례 중에서 가장 이렇게 비중이 큰 게 상장예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상장예를 주로 연구하신 분들이 동양 철학하신 분들이 이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복식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식을 이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넘기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복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상장예 쪽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석사, 박사 다 복식이지만 그 중에서 석사의 주제 수의, 죽은 사람들이 있는 수의, 그다음에 이제 박사도 논문이 이제 수의에 대한 거였습니다. 잠깐 솔깃 궁금해지긴 하네요. 수위에 대해서 어떻게 쓰셨을까? 아주 제목은 거창했어요. 그러니까 석사 논문 때는 이 수의가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니까 수의에 나타난 내세관에 관한 연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이 수의라는 명칭이 적당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염하고 습할 때 쓰는 옷이라고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로 염습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산정약용 실학자들이 우리 예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가지고 다산정약용의 상부정에 나타난 염습의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네. 선생님 다음에 뵙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들려주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 예지원을 소개한다면은 어떻게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통 문화의 산실,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지원에 제가 10주년 정도 됐을 때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서는 처음에는 그 예절보다는 우리 전통 문화 소개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기에 예지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해서 설립이 되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일본에 소개되기를 한국의 문화가 당시에 무슨 뭐 기생관광 같은 것이 있다고 기사화가 크게 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생관광이 말이 안 된다. 우리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소개가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그 전통 문화를 외국인들한테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다도라든가 우리 전통 홀례 문화라든가 이런 것 속에 핵심이 되는 것들이 예절이다 보니까 예절이라는 것을 이제 내국인들한테 교육을 하고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무슨 체계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리 전통 문화를 이제 있는 대로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전통 문화를 제대로 발굴을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조금 더 좀 전문적인 쪽으로 방향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지원이 가장 뭐라 그럴까, 전통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선생님 이 전통 문화 이렇게 하면 약간 좀 거세당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맞아요. 예. 없고, 네.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을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얘가 우리나라 근대화를 저해한 요소, 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건 그쪽이고, 또 뭐 부정적인 분야가 없게 하겠어요. 얼마든지 있긴 하겠지만은 그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전통 문화가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왜 기생관광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에서 이제 그런 일을 수모를 당해야 되느냐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우리 한국 복식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근대화를 저해한 요소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는 우리 한국 복식도 있고, 그 다음에 홀리의 문화 같은 것도 외국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제일 경시했던 그 일본 사람들 다도 문화 이런 거는 우리한테서 넘어갔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부심을 갖고 소개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 다도가 우리나라에 의해서 소개되었다는 게. 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갔던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 문화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훨씬 더 오래전에고, 일본 문화가 우리한테서 간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이 문화라는 걸 잘 지키지 않으면 저렇게도 되는구나. 네. 그래서 외국에서 봤을 적에는 다도가 일본 문화지 한국 문화일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서는 우리 또 저도 그래요, 선생님. 네. 왜냐하면 네. 인절한 때 네. 그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도공을 잡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죠. 닭이가 없는데 무슨 그 차를 마셨겠어요. 예? 닭이를 굽기 위해서 도공들을 많이 잡아갔잖아요. 가져가고 지금도 이 삼탄 이런 사람들은 그 성도 이제 일본으로 기화를 안 하고 성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그런 도공들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지금도 이렇게 커피가 대세를 이루는데 사실은 차 문화라는 게 뭐 좀 굉장히 약해졌죠. 없기도 하고 예. 네. 기껏해야 이렇게 요즘 최근에는 이제 뭐 집집마다 이렇게 닭이를 두시고 차를 우려 드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를 이것을 계속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부자재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네. 차는 약간 비싸고, 그래서 뭔가 좀 선방이나 절에 가야 마실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저도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인데, 지금도 그 다도단체들 보면은 굉장히 그 다리가 비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도 굉장히 비싼 거 마시고 그러는데, 이게 생활화가 되려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든지 뭐 마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간편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앞서 가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거를 좀 서민적인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뭐 선구자라든가 지도자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가의 것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층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그것도 지금 이렇게 계승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블로그를 조금 봤더랬어요. 보니까 블로그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 있던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무용고 사망 상례하신 게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성년식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홀례 문화도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곳곳에 올라와 있던데,
이제 도대체 의식이 갖는 의미가 좀 어떤 걸까요? 제가 그 성년예를 하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을 서울시를 따라다녔어요. 서울시에서는 이 성년회나 성년예를 계속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저 의뢰를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의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의식 절차하고 복식 이런 게 갖춰져야 되는데, 성년예를 제가 이제 한 가지로 보면은, 성년예를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관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례, 여자는 계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남자들은 관을 쓴다고 해서 관례, 여자는 비녀를 꽂는다고 해서 계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는 모두가 다 성년이에요. 성년예를 이렇게 관을 씌워주고 비녀를 꽂아줌으로써 외모의 변화를 딱 줌으로 인해서 누가 봐도 이제 성년인 거죠.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지금은 뭐 성년이나 미성년이나 뭐 변하는 게 없잖아요, 외모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보기 전까지는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관례라는 의식을 딱 해줌으로써 관을 쓰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성년이다. 그러면은 성년이다. 그러면은 성년자로서의 책임과 그 의무를 다 해라 하는 게 그게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성년이 되면 이런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구나 하는 의식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의식이 갖는 의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결혼식 안 하고도 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물이라도 한 잔 떠놓고 맞절이라도 하는 의식, 화려한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식 절차를 밟느냐 안 밟느냐 하는 게 전 나름대로 그 삶에 있어서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뭐 성년예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사망자를 위한 이제 헌달회 같은 것도 우리가 늘상 마시는 차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은 장례식 못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분들은 그냥 바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죽음이라는 의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기존에 살던 사람도 알고 이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식 표현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늘상 마시는 차 한 잔이라도 기회를 가지고 한번 올려드리자 했을 때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식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한다는 거,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마음가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방금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20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하는데 사실은 뭐 성인식, 성년식 이것을 식으로 경험해 보는 사람은 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외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것도 5월 달에 그 날이 있는 거죠. 성인의 날, 있는데 대개는 그냥 뭐 허지부지하게 지나가고 또 뭐 졸업했으니까 사실은 뭐 또 일터에서 그 부분 나이를 그냥 20살을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지는 어떤 사회적인 큰 의미, 뭔가 내가 책임성이 강조가 되고 그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좀 상실이 된 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좀 이렇게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인이 되는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주위의 관계도 그렇고 이것을 조금 성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저희가 이제 이 성년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갖고 100명을 하거든요. 여학생 50명, 남학생 50명을 하는데, 이 성년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성년의 날이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이에요.
셋째 주 월요일이면 대체로 네. 성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1학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월요일이면 수업이 제일 많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년회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 뭐 이런 의식에 참여했으니까 뭐 출석으로 대신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토요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가 가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또 월요일은 대체로 학교 특성상 외부 강사들이 강의를 맡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성년의 날 행사에 성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년의 날이라는 건 만들어 놓고 성년자들이 성년회라든가 뭐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안 주고 그래서 이게 좀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월요일, 셋째 주 월요일로 되어 있는 게 이 성년자들이 이제 성년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적인 배려가 안 됐다는 게 아쉽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날짜를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로 옮긴다든가 뭐 이렇게 옮겨서 하면 그래도 좀 참여가 가능한데 이 상징적으로 월요일날 셋째 주 기념식과 더불어서 해야 된다 하면 이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행정과 실제로 성년자들과 이렇게 좀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게 없을까? 정말 성년의 날은 성년자를 위한 거라면 성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성년회라는 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그 TV를 한번 보니까 아프리카 부족 생활을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그 승인식을 하는데 그 사전 조건이 있어요. 그 말하자면 승인이 된 그 청년이죠. 청년이 숲속에 가서 그 말벌 집을 건드려요. 나무 위에 있는 말벌 집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모든 말벌들이 이제 청년한테 공격을 하죠. 몇백 마리 말들한테 쏘이는 것 같아요. 온몸에. 제가 봐서는 아마 우리 정도 같으면 그 정도 양이면 아마 사망을 할 정도 양인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겪어야 이제 말하자면 전사가 되는 그런 그 의식을 해요. 참 저는 그러고 많이 느꼈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제주도 올레길을 다 걷는다거나 아니면 지리산 둘레길을 다 걷는 사람한테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보면 뭔가 그냥 나이가 단순히 물리적인 나이가 됐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인내를 하고 뭔가 견딜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맞아 통과해 할 때만이 성인이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 아프리카 부족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걸 좀 이렇게 아이디어로 좀 생각해 보면 꼭 그날이 아니어도 그런 걸 통과한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관을 씌워주고 비녀를 꽂아주고 하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또 저희도 네. 이 성년회를 할 때는 하기 전에 사전교육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단순히 뭐 비녀를 꽂고 뭐 관을 씌워보는 이런 체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성년으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뭐 예의범절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전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시간적으로 그래서 참 아직까지는 인식이 이 성년회라고 하는 인식이 이렇게 막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나라든지 지금 이제 최준영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프리카에서도 하는 의식이고 어디든지 아마 어떤 형식으로라도 다 아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성년 의식이 있었다는 거를 나름대로 어쨌든 좀 뜻 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제 이걸 좀 계승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 성년예라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거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이 젊은이들이 원하는 성년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년식하고 너무나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성년의 날 즈음에서 이제 기사를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성년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하면은 키스, 향수, 장미 이런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고 성년이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뭐 담배를 마음대로 피거나 술을 마음대로 먹거나 뭐 남녀 관계를 함부로 할 수 있거나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인식들을 조금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전통성년회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인이지만 한복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입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성년예 때만큼이라도 우리가 돌 때 보면은 이제 뭐 주로 돌사진 찍을 때는 우리 한복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땐 잘 모를 때고 이 성년예 때 우리 한복을 좀 제대로 한번 입혀보자. 이제 우리 고궁 근처에 오면 패션 한복이라는 거 얼마든지 있어서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패션 한복이고 제대로 된 우리 전통 한복을 의식을 갖춰서 제대로 그야말로 속바지까지 갖춰서 입는 거를 우리가 언제 한번 입어보겠나. 어쩌면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입을 수도 있다. 예전에는 결혼식 할 때 그래도 한복 입었잖아요. 요새는 그렇죠. 결혼식 할 때도 한복 안 입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성년자들이 우리 옷을 한 번도 못 입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저희가 성년예 때만큼은 정말 속바지까지 신발까지 다 갖춰가지고 제대로 된 복장을 이때가 기획이다 해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들으면서 진짜 참 좋은 전통이고 좋은 예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저는 뭐 그 흔한 장미도 사실은 잘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게 조금 일반화되는 생활화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5월달 되면은 뭐 각종 날들이 많잖아요. 서성의 날 뉴스에 한 줄 자막이라도 나오는데 성인의 날은 정말로 한 줄 자막도 요즘에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20살을 맞은 그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하고 하다못해서 케이크나 장미꽃을 갖다 두고도 뭐 너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사회적으로 한 어른이 되는 거라는 걸 관례의식을 부모님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려지는 이유가 이런 통과 의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도 뭐 그게 뭐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평상시 생일처럼 20살 생일에도 그냥 뭐 케이크나 뭐 선물 이러고 성년자가 되는 학생들도 이 성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책임을 지는 나이이기 때문에 사회의 사회인으로서의 편입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회에 있는 기성인들이 축하해주고 단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어서 보면은 이 성년예 즈음에 갖고서는 학교에서 서클 나름대로 이런 성년예를 하다가 거의 제가 안 빼놓은 것 같은데 거의 사망 사고가 납니다. 뭐 때문이겠어요? 술 때문이죠. 지네들끼리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축하한다고 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술 먹고 아마 거의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 사고가 매년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끼리 하는 성년예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나이가 되도록 이 사회가 자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실 그 뒷바라지를 한 거잖아요.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성년이 될 때까지 많은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한 것도 느끼고 앞으로 나는 사회에서 성년자로서 이렇게 살겠다는 각오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의 기념일처럼 해서 뭐 서클이라든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라든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축하 파티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피로연처럼 나중에 축하연을 하는 건 하지만은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의식은 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예 그런 뭐 선배들이 부어주는 술 문화 자체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작년에 저희가 작년이 아니네요. 2020년 올해 성년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도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렇게 못하게 하면 또 음성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모여서 하는 성년회가 어렵다면 가정마다 집집마다 그 단위가 돼가지고 원래 가래잖아요. 집에서 하는 의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집집마다 이 성년자가 되는 그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의례가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 원장님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감사합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네. 너나 하세요 이러거든요. 예. 제가 다음에 주위에 20살을 맞은 청년이 있으면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우리 한복 다 빌려서 입잖아요. 뭐 웨딩드레스도 다 빌려서 입고 그러는데 빌려서 입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일단 한번 입어보고 한국인으로서 제대로 된 한복 한번 입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 언제라고 또 그렇게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년회는 끝나고 나면 저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하고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부모님이 거기에 대한 담요로 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랬어. 어디 부모가 자녀한테 큰절을 하느냐 하는데 이때 큰절은 자녀에 대한 게 아니고 똑같은 사회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우로서 이제 맞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나 자녀나 성인으로서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은 똑같다. 이제 이런 인식을 이제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차마다 신경을 써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많이 아쉬운 생각입니다. 아니 좀 예지원에서 앞장서서 이 문화를 좀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 뭐 시하고 손잡고 해도 괜찮고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계속 이제 예지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주로 이제 예지원에서 관혼상제를 했을 때 상례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잠깐 에피소드로 얘기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시아버님이. 그래서 제 친구가 여자인데 여자 그 염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장례 지도사. 장례 지도사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가 했어요. 굉장히 내가 봐도 너무 잘하더라고. 나는 겁이 나서 근처를 못 가겠는데 친구가 너무 야무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그 왜 관을 들고 이렇게 영부차에 실어야 되는데 관을 들 사람이 요즘에 다 바쁘니까 뿔뿔이 가지 않습니까? 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염도 여자가 하는데 저 관을 우리가 들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그거는 또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잠깐 보면서 다른 거는 사실은 조금씩 다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결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부모님하고 손잡고 가고 이런 경우도 아직 있지만 동반 입장도 많이 하고 또 주례 없는 결혼도 많이 하고 함께 이렇게 또 성은 순홍문을 낭독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혼례는 좀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그 장례 문화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래서 아니 어머니도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앉아 계시면 되는데 또 뭐 바깥 뒷전으로 또 그냥 앉아 계시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또 저는 또 마음이 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저희는 교육에서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없이 아까 이제 관 얘기하셨는데 뭐 관이야 누가 들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습이랄까 이런 것들을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은데 또 이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도
뭐 뚜렷한 자기 주장은 없어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요. 이런 거를 그럼 어디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핵가족 사회다 보니까 가정에서 배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정확하게 이런 뭐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지도 않고 뭐 예. 이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그 상례에 있어서 그 양성평등 이제 언제부턴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딸만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예. 저도 그래요. 예, 아들 없는 집, 그러세요. 네, 네, 네. 딸만 있는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식이 없는 집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이럴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옛날 같으면 다 양자들여서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양자도 드리는 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네, 딸만 있다고 양자 드리겠다고 그러면 그 엄마가 찬성하겠어요. 제 주변에서도 종갓집인데 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집의 아들을 이제 양자를 드리겠다 하니까 두 집이 다 파탄이 난 거예요. 예. 이 그런 둘째 며느리는 왜 내 아들을 그 집에 양자로 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 그렇지. 집에서는 네. 왜 내가 양자를 받아야 되냐. 갖고 네, 결국은 두 집이 다 파탄이 나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인식이 왜 안 바뀌어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저도 상자가, 답답하더라고요. 예, 네. 여자가 상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가 네. 반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중에서도 내가 반을 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걸요. 예. 그리고 상주를 해야 된다? 상주는 나름대로 주인은 뭐 거저 주인이겠어요.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여자 중에서 그러면 상주를 하라? 그럼 지금 따님만 있다 그러셨는데 만약에 이제 상주를 해야 되면 상주가 해야 될 역할 모르잖아요. 상주 역할을 하려면 배워야 되거든요. 예,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부분을 아는 거는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런 의례에 주관을 하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쪽을 공부할 수 있는 뭐 학과가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교양 과정에서도 이런 걸 배우는 부분은 없고 사회에서도 배울 데가 없고 우리 상가연에서라도 이런 거를 좀 강의를 좀 해서 누구라도 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요즘에는 나이가 드니까 장례식을 많이 가니까 뭐 장례식 가면은 이제 뭐라 향을 갖다 피우고 그리고 또 이제 음복이라 제를 갖다가 한 잔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절을 이래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대개는 남자들하고 섞여서 가면은 남자가 대표로 하고 여자는 또 뒤에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 가면은 남자들은 나이 많은 선배나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여성은 나이가 많아도 남자를 그냥 자동으로 앞세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데서 약간 왜 이렇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네. 또 어떨 때는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그랬는데 젊었을 때는 의뢰이 저런 거는 남자들이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론 남자가 있어갖고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데 우리 딸만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때조차도 주춤거리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장례식이라든가 뭐 좀 그 유명하신 분들 보면은 TV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노회찬 의원 장례식 때도 보면은 부인이 상주를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남동생이 꼭 상주를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김홍걸 의원 장례식 때도 보니까 딸만 셋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위가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이런 의례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무슨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조차도 이런 장례식이라든가 상례에서 보면은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여성정책원인가 어디에서 논문 나온 것도 보니까 이제 상주를 뭐 여자가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이미 그거는 다 해도 되는 건데 여성들이 스스로 안 한 거죠. 제 가로니까 해도 안 되냐 이렇게 나오네요. 여성들이 다 해도 되는데 스스로 안 한 거죠. 여성들은 주로 이제 법이나 뭐 설거지에서 이런 투쟁은 양성평등으로 다 같이 하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부분은 뭐 빈발하기는 없기는 하지만 이게 똑같은 거잖아. 아니요, 남자들 많아요.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그냥 남자한테 넘긴다던가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근데 이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성들이 이런 가정 의례를 주관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 배울 기회가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상주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상주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럼 그러다 남자들은 알까요? 상주가 뭐 해야 되는지. 남자들은 아시죠? 어깨너머로 자동으로 아는 겁니까? 나름대로 예, 그 책임감을 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알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게야 뭐 있어서. 제사 지낼 때도 그 네. 충문 서는 겁니까? 이런 것도 네. 항상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문상만 여자들, 누구도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여자들 알려고도 안 충분하고 하죠. 어려워하고. 예. 네. 좀 반성이 많이 됩니다. 원장님. 그럼 춤은 어떻게 아마 하면 이 부분을 원장님 좀 배우고 일반화 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늘 일반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예지원이 좀 기여를 하고 원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보급화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뭐,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의미는 있다고 그래요. 참 좋은 일이라고는 하는데 동참을 안 해요. 예, 중요한 건. 제가 나쁜 일 한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셔요. 다 격려해주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동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 생각을 합니다. 방송 이후로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참여하고 싶으면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뭐 남성들이 참여하고 싶으면은 남성들, 누구든지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코로나가 끝나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지역에 여성들이 있는 곳에 한번 와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지원 하면 굉장히 그 좀 보수적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해? 이런 부분들이 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연구를 해서 그쪽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사실 우리 옛날 같으면은 가정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귀등이라도 듣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간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서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여성들이 다 해버리면 남성들의 원망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남자들 청소시켜야죠, 뭐.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막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는데. 원장님,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그 장례 문화, 상례 문화도 얘기했는데 제례 문화는 좀 어떻게 변화가 되면 될까요? 지금은 뭐 콘도에서도 합동 제사를 지내고 뭐 명절 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늘길이 막혀서 못 가는데 한때 그런 게 유행이었잖아요. 콘도에서 지내주고. 저는 콘도에 가서 지내고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차례 얘기할 거예요. 네, 차례.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차례하고 제사하고는 다르거든요. 차례는 아. 민속 명절의 풍속이에요. 이렇게 풍속 그냥 뭐 이렇게 윷놀이 하듯이 아니면 제기차기 하듯이
그 민속 명절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설과 추석의 가장 대표적인 세시 풍속이 차례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날이라고 그러면 떡국을 먹는 세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서로 우리 차례 안 지내 하면 그 세시 풍속 안 따르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사는 좀 다르죠. 예, 제사는 부모님 돌아가신 날 지내는 거니까 다른데 이 제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부모까지, 근데 저는 조부모도 아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까지만 지내고 음식 같은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돌아가신 분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음식을 생각을 하는데 이 의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지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승해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주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피자 못 드셔보셨으니까 피자는 놓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피자 못 드셔보셨으니까 드셔봐야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피자 못 드셨으니까 피자 드시고 나도 먹고. 네. 네. 그런 게 사실은 계승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인데 돌아가신 분이 한 5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럼 50년 전에 음식을 찾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이거는 지금 계승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재현한다든가 뭐 이렇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제례라고 한다 그러면 있는 음식도 우리가 지금 있는 음식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는 많은 음식을 가지고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제사는 사실은 그 돌아가신 날 지내는 건데 이러다 보면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기제사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아까 상리 얘기하셨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슬픈 마음이 우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슬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요 기간만큼만 슬퍼하고 나머지 일상생활로 돌아와라.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살지만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1년 한 번, 1년에 한 번 제사 날짜, 요 날짜를 이제 기려서 이렇게 그 생시 때처럼 해라 하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그렇게 불편할 만큼 제사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 우리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식이라든가 모든 절차라든가 이런 방법을 따라서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만 잠깐 내가 부모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의 그 여유랄까 뭐 이런 거를 잠깐만 가지면 될 부분인데 우리가 그게 안 가져져요. 예, 그게 안 가져져요. 사실 뭐 제사 지내는데 1시간이 걸립니까? 2시간이 걸립니까? 제사 의식이야 기껏해야 20분이면 끝나는 시간인데. 예. 그렇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언제는 아침 안 먹고 점심만 먹고 저녁 안 먹나요? 근데 이거를 갖다 그냥 막 거창하게 뭐 생신상 차리듯이 이렇게 차린다고 하다 보면은 번거로운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따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번거로운 거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의례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차를 만들어서 마실 때 그냥 한 잔 더 만들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놓듯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제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절차상이랄까 뭐 준비하는데 그렇게 거부감이 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예. 그래서 차례는 이제 그렇습니다. 차례는 꼭 지내고 싶어서 폰드에 가서라도 하고 싶다 그러면 전 찬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의례 문화 중에 아주 독특한 게 뭐가 있냐면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지방, 우리가 네. 신주 모시듯이 했는데 신주 모시는 집은 없죠. 요즘엔 다 제사 지낼 때 지방이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네, 쓰고 네. 나서 태워버려요. 예, 태워버리기 때문에 평상시엔 안 갖고 있죠. 그럼 또 우리가 콘도에 가서 부모님을 위해서 뭐 차례든 제사든 지내고 싶다면 지방을 쓰면 되거든요. 지방 거기서 써서 거기서 강신이라는 절차를 밟으면은 곧 그 자리가 제사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지낼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사당 문화라 그러면은 사당이 아니면 안 됐지만 지금은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지방만 써서 그 자리에서 언제든지 여기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 춤추는 사람들이 뭐 농사는 뭐 천하지 대본 뭐 이런 식으로 큰 깃발 같은 거 써갖고 다니잖아요. 당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콘대에서 지내는 거 문제가 없죠. 지내고자 한다면. 그다음에 음식이라는 거는 성대하게 차리든지 뭐 조촐하게 차리든지 그거는 집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리 옛날 같으면 경화수 한 그릇 놓고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명절 되면은 항상 뭔가가 환산되는 게 있죠. 이번 명절에 제사 비용이 얼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이제 항상 또 이제 또 보도되는 게 그 제사 비용과 며느리의 또 그 삼중고 뭐 끊임없이 설거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 재래 문화가 그냥 통틀어 가지고 그냥 좀 기피의 대상, 배척의 대상, 안 하면 좋은 거 이렇게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원장님 말씀처럼 뭐 근데 이제 또 기독교에서는 추도 예배식으로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은 사람에 대해서 고인에 대해서 기리고 그것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구든 간에 후배든 간에 그 마음이 또 굉장히 애틋하고 좋을 때가 있거든요. 왕자를 기리는 마음에서 마음이 또 편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빠져버리고 형식과 격식에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계승한 게 아니고 형식을 계승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가 제가 이제 42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저희 집에서 제사 차례 다 지냈거든요. 근데 차례상과 제사상이 한 번도 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 늘 그 어렸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늘 그 나물이었고 그 제사상에 뭐 묵국에다가 뭐 이게 항상 안 변했었거든요. 그 몇 년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는 메론 먹으면서도 제사상에 메론 같은 걸 안 올렸어요. 늘 올렸던 조율시만 올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던 거를 터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날에 해야 할 일을 그냥 정말 충실히 하신 거였고 그 형식 저기 내용면에 있어서는 뭐 별로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효의 계승이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준비하는 주부로서는 아마 그게 제일 중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날짜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런 게 옛날에 어머니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의미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이거는 그럴 일은 아니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늘 무나물에다가 고사리에다가 시금치에다가 그냥 한 번도 변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는 대부분 집들이 그럴걸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요즘에는 제가 학교에서 가끔가다 강의하면서 제사상 차려봐라 하면 이제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그릇 만들고 이렇게 놓는 거 보면은 뭐 피자 올라오는 거는 뭐 부지기수입니다. 예. 피자 올라오는 건 부지기수고 뭐 이름도 듣도 못하던 뭐 이제 이런 뭐 맛있는 것들만 놓고 그리고 제가 혹시 이제 동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무용고자들을 위한 그 장례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족이 없이 이제 그 장례식을 그냥 장례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장례식이라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뭐 화장해서 봉안하는 절차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차 한 잔 올려드리는 걸 하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음식을 올리는데 저희는 김밥도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는 이 세상에서 김밥처럼 맛있는 음식을 본 적이 없다. 그래갖고 늘 본인이 먹던 집에서 김밥을 사다가 거기다 올려주셔요. 그 우리가 그걸 거절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마음이잖아요. 자기는 이 김밥처럼 맛있는 게 없다 하는데 제일 맛있는 걸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례가 된다 그러면은 의례가 그렇게 거칠다든가 번거롭다든가 이렇게 생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문을 쓰는 것도 아까 제가 충문을 여자분들이 쓸 줄 몰라서 안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춘문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진솔하게 고인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의례 문화가 옛날에 그 형식 문화에서 춘문은 어느 집이나 있는 게 똑같잖아요. 예, 뭐 유세차 몇 년 몇 월 뭐 효자 누구 누구 감수고 뭐 맨날 어느 집이든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이런 형식 말고 나름대로 고인을 생각하면서 가족들이 뭐 편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정말 고인을 추모하고 이럴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례 문화가 된다 그러면은 좀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좀 다가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맞아. 또 이제 기일이 어떻게 보면은 생일상처럼 서로가 진짜 기뻐하면서 같이 오롯이 모이는 그런 또 뭐 축하의 마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이는 따뜻한 자리가 되는 거잖아, 네. 그죠? 아, 그때 뭐 어느 그 소설가의 그 말처럼 장례식이 마치 그 축제가 되는 산자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제가 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최준영 선생님, 또 40년 전의 인연으로 지금도 만나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실제로 또 가까이서 얘기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선생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예, 아주 제가 몇 년 전에 그 모 신부님을 그 수행해가지고 국빈으로 대만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그때 신부님이 이제 두 번째 갔는데 첫 번째 갔을 때는 그 총통 우리 식으로 하면 대통령도 만났대요. 만났는데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고 이제 부총통을 만났어요. 만나고 그날 저녁에 그 미슐랭 별 3개 되는 호텔에 가서 이제 만찬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책에 나오는 대로 사내 진미 이런 게 나올 거로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가장 그 대만의 토속적인 그런 요리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무슨 시래기국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슐랭의 평가가 그 대만의 가장 토속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 요리가 포함됐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지금 많은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 어릴 때 제기차기하고 많이 놀았잖아요. 그렇죠. 제기차기 많이 하고 놀았거든요. 그 다음에 연날리기를 직접 연을 만들어서 날리고 했어요, 친구들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 가보면 새벽에 공원에 사람들 나와가지고 제기차기 많이 해요. 건강에 좋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우리 실생활 속에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예정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패백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한복을 일습을 맞춰서 이제 뭐 큰 일이 있을 때 명절 때는 꼭 한복을 입고 갔는데 이제는 이제 뭐 이렇게 옷을 입는 방법을 잘 모르면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했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실제로 옷이 있다고 해도 입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입는 방법조차도 지금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름이 고름 내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것들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진짜 각 지역마다 맞절이라는 걸 해서 전통 복장을 입고 전통 노래가 나오고 전통 악기를 쓰고 이런 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재미도 있고 또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
오늘날에 좀 그 현대화 되더라도 살려내는 것이 우리 전통을 지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지원이 진짜 힘들게 도움을 별 받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좀 살려내고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그 초창기 그 화면에 유치원 꼬마들이 막 한복 입고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 우리 그 예지원에서 아이들한테 한복 입고 한복 입었을 때는 그 아까 성년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옷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우리 똑같은 그 청소년들이 같은 학년 아이들한테도 한복을 입힐 때 보면은 뭐 색동 옷도 입히고 그다음에 홀례복도 입히고 뭐 춘향이 옷도 입혀봅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소품들을 본인들이 챙겨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옷을 입은 아이들은 담뱃대를 챙깁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뭐 팔자걸음이랄까 애매하면서 이렇게 걷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학년인데도 색동저고리를 입은 아이들은 깐죽깐죽 뛰거든요. 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내면을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굉장히 큰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성년자 때도 그 성년이 옷을 한번 입혀보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복을 입으면 아이들이 걸음걸이라든가 뭐 인사법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청바지 입었을 때하고는 조금 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입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전통 한복 한번 입어보고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이제 체험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차도 한번 마셔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화면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나옵니다. 그래요. 예, 요 앞에 부분은 그냥 예지원에 대한 소개고 이제 여기에 우리 그 어린아이들이 한복 입었을 때 앉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공수하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계단을 내려갈 때 이 한복이 치렁치렁해서 애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뒷자락을 잡는 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네. 너무 예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실 때 뭐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시간의 기회로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그냥 평상복을 입었을 때 하고 이렇게 한복을 입었을 때하고 자세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육의 효과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저희 그 청소년들 일반 청소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 왔을 적에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그 비교 한 다도 체험도 하고 저희 예지원에서는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 국가에서 초청한 국빈 부인들 동반자들 대부분 이제 저희 예지원에 와서 이렇게 우리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설맞이 세식풍속해서 한복 입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예전에 대표적으로 했던 거고, 요거는요 결혼 60주년이 되신 분들을 위한 의례예요.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는데 뭐냐면 우선 결혼한 지 60주년이 됐다 그러면 오래 사셨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연세까지 어쨌든 같이 행복하게 살고 계시다는 거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1년이 지나면 무슨 혼식 뭐 무슨 금혼식 은혼식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서양의 풍속이고 우리는 60주년이 되면 회혼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60주년을 우리는 제일 큰 단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주년 사신 분들 결혼식을 한 번 더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는 이 할머니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옛날에 나 입었던 옷인데 웨딩드레스 입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 그 드레스 입으면 좀 흉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흉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60주년이 됐는데 이 웨딩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고 싶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수모 역할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 한번 이렇게 해드리는 거 그래서
결혼 60주년이 되면 한 80세 정도 돼요. 80세가 되면은 증손주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맞아요. 네. 증손주까지가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로서는 증손주면 내 손주인데 이 증손주들끼리 육종 관계거든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일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그래도 좀 가족 문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성년예예요. 여자들은 이제 비녀를 꽂고 족두리를 쓰고 남자는 갓을 쓰고 그러니까 외모를 보면 딱 성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노릇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술 대신 차로 이렇게 해줍니다. 할머님이 웨딩드레스 입은 소원을 한번 성취하시고 다른 나라 가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할머니 웨딩드레스는 좀 숭해요.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러니까 또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늘 그런 거를 한번 입어보고 싶으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싶어갖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타례라고 하는 건 우리 세시 풍속의 가장 대표적인 풍속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통이라는 걸 계승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차례가 이제 세시 풍속이어서 안 한다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지금 저는 그 얘기도 해요. 한 100년 후에 우리 설 차례 풍속은 해외 여행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농담 삼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그 옛날에 해왔던 일들을 한번 경험하는 거는 굉장히 또 우리 그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뀐 상태로라도 차례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죠? 세배하는 거, 뭐 이제 이런 세식 풍속들은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날은 의미로 보면 사실은 기쁜 날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부모님 돌아가신 날은 이제 슬픈 날이 슬픈 날이기 때문에 이제 모여서 시작은 좀 슬프고 엄숙하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의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뭐 이제 감사한 의식, 말씀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또 가족끼리 이게 뭐 화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기능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시작 자체는 기쁜 마음은 아니죠. 돌아가신 날이니까. 그렇죠. 저도 아까 제 말 약간 실수한 것 아니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많은 사람들이 기일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날로 생각을 해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뭐 즐겁게 지내는 이런 날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의미로 보면 슬픈 날이죠. 슬픈 날이지만은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가족끼리 단합하고 화합하면서 즐겁게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요즘에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음을 슬프게 보지 않았다 해가지고는 요즘 사람들이 좀 집에 가도 슬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볼 때 주변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우리 부모님의 죽음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죠. 결코 즐거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뭐 옛날에 장자도 뭐 시신을 앞에 놓고 뭐 춤을 추고 놀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부처님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러고 너무 많이 울면은 뭐 영가가 뭐 저승에 못 간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득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죽음을 보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제 득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 조금 왜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게 슬프지 않으면 언제 슬프겠어요. 내 손가락 뭐 이렇게 칼로 베었을 때 피나는 거 보고 슬픔? 이런 거 비유가 안 되는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슬퍼할 때 슬퍼할 줄 아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요즘 조금 왜곡돼서 장례식장에 가도 별로 우는 사람들 별로 못 보고 그러는데 이러면 우리 현대인들이 어디 가서 정말 슬픈 거를 느낄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표현을, 의식이라는 것의 표현을 좀 의미를 살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득도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뭐 마음만 갖고도 다 통하겠지만, 마음만 갖고 통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도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은 우리가 조금 더 좀 찾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오늘 긴 시간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굉장히 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늘상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보기도 하고 어깨너머로 그리고 또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 새롭게 그 간혼상태가 좀 재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격식을, 그러니까 의례적인 격식이 아니라 이 의식을 왜 좀 치러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속속들이 와닿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니요, 오랜만에 제 얘기에 공감해 주시는 분을 만나서 저 너무나 이제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아주 반갑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그러거든요. 아, 좋은 일 하시네요. 그냥 너나 하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감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좀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좀 정리가 되면은 어떤 자리에 선생님을 참 모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저는 살짝 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최준영 선생님 더 하실 이야기 없으시나요? 예, 그 코로나 빨리 좀 진정되면 와서 밥 좀 해주세요. 네. 늘 상가형 식구들 걱정돼요. 네, 그러면 우리 상가연 7회 오늘은 예지원에 계시는 우리 순남숙 원장님 모시고 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상가연에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좀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오늘은 원격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이 시간도 괜찮았죠? 이 방법도. 네. 상가연 식구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욱 건강하시고 또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또 좀 우리가 희망찬 어떤 소식과 희망찬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 상가연 식구들 뵙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그만 물러나가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